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진짜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19세기 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룩한 나라, 아시아의 오랜 제국 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서양의 제국 러시아에게 마저 승리했던 나라, 감히 만주와 중국의 영토를 점령할 수 있었던 나라, 근대 아시아의 최강국 일본. 이 나라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삽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당시에는 드물었습니다. 친일파도 독립군도 말이죠. 하지만 이들 모두가 거대한 제국이라 여겼던 이 나라는 실제로는 커다란 모래성 왕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성 왕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예측,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가시화되기 직전에 1920년대에서부터 일본의 군국주의가 소멸하는 1945년까지의 시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시대의 일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우리에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반도를 강제 병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발한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은 대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전장이었던 유럽과 달리 지구 반대편에 있던 일본은 전쟁의 피해는 거의 입지 않은 채로 전쟁 당사국들의 군수공장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거죠.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철강, 조선, 무기까지 일본은 거의 모든 것을 만들어 세계 각지의 전장에 수출했습니다. 물론 품질은 보장되지 않았지만요. 하여간 덕분에 한동안 일본의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쟁 특수는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고 일본에는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공장을 다시 돌리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일본산 상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에서는 급격한 수출 시장 축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전쟁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고 있던 탓이었던지 휴전 후 일본의 경제는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반동공황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이전 호황기에 이루어놨던 부는 투기로 얼룩져 버블 붕괴로 인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불황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1923년에는 관동 대지진으로 인한 진제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이 지진은 도쿄 인근에서 발발하여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발생시켰고 수도권 지역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 기간 수도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었을 정도로 관동 대지진은 가공할 만한 대재해였습니다. 결국 지진으로 인해 수도의 모든 것들이 파괴된 이상 경제 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1927년에는 쇼와 금융공황도 발발했습니다. 대만은행발 뱅크런에서 시작된 이 사태는 대장성 대신에 말실수 한마디와 같이 맞물리면서 전국적 규모의 뱅크런 사태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전체 은행의 10%에 해당하는 은행들이 파산하였습니다. 대부분 중소규모의 은행들이었죠. 이 여파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도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광란의 20년대라 불릴 만큼 엄청난 호황이 일었던 것과 달리 일본의 20년대는 불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악으로 내리닫는 일본 경제를 완전히 끝장낼 마지막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공황이었습니다. 광란의 20년대 동안 대공황을 예측했던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그저 춤추고 놀기 바빴죠. 그러나 1929년 10월 말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부터 거대한 위기가 터져나왔습니다. 10월 24일 검은 목요일부터 투자자들의 미친 듯한 매도세로 시작된 대폭락은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로 이어져 무서운 속도로 자산시장을 붕괴시켰습니다. 당시의 다우지수는 이 지표가 출범한 1884년 이래로 현재까지도 3위와 4위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락률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2위와 5위에 위치한 최근 코로나발 경제위기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물론 이 사태는 당시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전 세계적 규모의 경제공황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현재와 비교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대공황의 늪에 빠져있던 1929년 말부터 1933년의 기간 동안 미국의 GDP 60%와 시가총액 88%가 증발해버렸고 실업률은 최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모든 것을 날린 펀드 매니저가 월스트리트의 마천루에서 창밖으로 투신 자살했다는 도시괴담도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악의 사태는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세계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 자산의 매도와 매수로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같은 시기에 영국과 독일의 실업률은 각각 22.1%와 29.9%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선진국 경제활동 인구의 최소 5명 중 1명은 무직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일본 역시 대공황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발 대공황은 가장 먼저 일본의 농업을 강타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농업은 여전히 일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근대화를 이룩하기는 했지만 제조업이나 중화학 산업 부문은 아직 농업의 위상을 월등히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한 일본의 농업 중에서도 가장 주력인 부문은 쌀과 누에고치로 대변되는 미국 산업과 양잠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잠업은 일본의 주된 수출 산업이었습니다. 누에고치로부터 뽑아낸 생산은 미국에서 스타킹이나 스카프, 넥타이 등 사치품의 원재료로 쓰여 꽤 비싸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덕택에 1920년대 들어 일본의 여러 상품들의 수출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비롯한 섬유 제품들만큼은 잘 팔려주었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근근히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공황이 터지자 미국은 스무트 원리 관세법을 제정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철저히 차단했고 그 결과 일본은 생사마저 수출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일본의 양잠 농가들과 생사 공장들도 모두 파산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던 수출 품목들조차도 유럽 국가들의 경제 블록화로 인해 모두 수출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공황발 최악의 디플레이션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쌀과 보리의 가격이 40% 이상 폭락하였고 이로 인해 농촌의 중소규모 지주들의 소득 역시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중소지주들은 자기 가족들을 투입해서 직접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동안 고용해왔던 소작농들을 쫓아내 이들을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도시에서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줄도산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들의 소비로 먹고 살던 거리의 소상공인들은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불경기는 농촌 소작농들의 소작쟁이와 도시 노동자들의 파업을 심화시켰고 결시가동 증가나 인신매매 확산, 매춘업 확대와 같은 사회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대공황 직후의 일본 사회는 혼란 그 자체로 빠져들어가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국민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서구로부터 의회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로 1920년대부터 일본은 정우회와 민정당 양당이 이끄는 다이조 데모크라시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은 선거 연령을 25세까지 낮추고 여성 선거권도 인정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들은 오랜 불황이 가져다준 경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치인들은 한술 더 떠 경제 위기로 인해 중소규모의 기업, 상점, 지주들이 다 쓰러져가는 와중에도 대기업만을 지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대기업과 한통속이 다 돼서 정경유착을 해대고 있던 거죠. 이렇게 이제 막 도입된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의 부패로 얼룩져버렸고 민심은 민주주의를 떠났습니다. 한편 이 사태를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의 젊은 장교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빈곤과 어지러운 사회를 몸소 겪으며 자라난 젊은 장교들은 일본을 개혁해야 한다는 당찬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공황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이 어려운 국제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이 국가의 중심이 되어 향후 있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서구 열강과의 대결에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일본의 대중들에게도 퍼져나가게 되었고 결국 대중의 암묵적 동의를 바탕으로 1930년대 초부터 일본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파시즘 혹은 군국주의의 물결에 휩싸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과연 당시의 일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였는가에 대해서는 현대의 우리는 꼭 그렇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선택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그래왔듯이 인간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흘러갈 따름이죠. 그런 이유였을까요? 당시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군국주의를 일본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군국주의의 신호탄은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관동군의 발칙한 월권행위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